샬롬, 살아있는 갈대 14번째. 순이는 말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놀랐다. 당신은 내가 멍청인 양 말하는구려. 내 생각엔 그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가 투덜거렸다. 그러자 순이는 옆으로 돌아 누워 팔로 머리를 갠 뒤 남편의 못마땅해 하는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당신이 조금만 일에만 바보라는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사소한 일에 밝으면 큰 일에 멍청해질 거예요. 그러니 전 당신의 지금 모습에 만족해요. 게다가 제가 운이 좋은 아내요. 축복받은 어미라는 걸 잘 알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만. 당신은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구려. 여자는 다 자신의 걸맞은 복을 받기 마련이요. 이런 농담의 뒷이요. 일하는 그토록 가까이에서 촛불 아래 검은 눈을 반짝이고 있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그는 이런 면에서 아내를 잘 알고 있었다. 아내는 순응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아내가 아무런 느낌도 어렵사리 깨달았다. 그럴 때면 아직 젊디 젊은 새 신랑이었던 시절 아내가 지체 잦았다. 그러는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로서 더 성숙해지면서 차츰 뭔가를 배우게 됐고 그 보람이 있었다. 지금 그는 아내를 오랫동안 그들이 둘은 어느 때까지 가까워져 있었다.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일하는 잠이 들고 순이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1시간 남짓 뒤에 눈을 뜬 그가 물을 찾자 순이는 사발에 물을 따라 준 뒤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입 밖에 냈다. 상중에는 바깥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는 아이들이 서로 다르고 둘 다 유별나다고 느끼지만 제가 미혹해서 어떻게 다른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물을 들이키고 더 달라는 뜻으로 사발을 내밀었다. 그럼 두 번째로 할 말을 또 있단 말이요. 그리고 보나마나 세 번째도 있을 테지. 남편이 조금만 편히 쉴라 치면 마누라가 할 일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녀는 남편의 손에서 사발을 낚아채는 신용을 했다. 저를 다는 아낙네들하고 같이 보시다니요. 그렇지가 않아서 다행이요. 그는 느긋하고 즐거운 마음에 그리고 자신이 비율을 맞춰주면 아내에게서 생각이 갑자기 잠이 달아났다. 살펴보니 깨끗한 옷에서 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일침을 놓았다. 당신 생각에만 빠져있지 마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다시 전화를 뵙기 전에 미국 사람 몇 사람을 알아두셔야 해요. 당신은 지체 높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계세요. 왕실의 조언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미국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뭘 잘 모르고 진언하는 바람에 전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정말 놀라운 여자였다. 살림살이 외에는 도무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이건만 이렇게 간단하고 현명한 결론을 들이대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하고 어울릴 것을 생각하면 불쾌했지만 아내의 말이 옳았다. 그는 청나라 사람도 알고 일본 사람도 알고 심지어는 노서와 사람도 몇 명 알았지만 미국인이라고는 거의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한번 아내와 깨끗이 사라졌다. 이제 눈을 붙이세요. 기왕에 당신한테 들은 말만으로도 내가 오늘 밤은 물론이고 앞으로 몇 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워야 할 판이니까. 그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촛불을 눌러 껐다. 상중에 일하는 집안일에만 전념했다. 아침마다
독선생이 그네를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이가 관심 있는 대목을 재빨리 깨우치면 흡족해 하다가 아이가 재미없는 대목에서 게으름을 피우면 이마살을 찌푸리곤 했다. 어찌됐건 그는 간섭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생은 아이가 책에서 한눈을 팔 때도 나무라지 않았다. 그 대신 마당에 나가서 놀게 하거나 붓과 물감을 주어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림을 보면서 저는 도련님의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찾아내곤 하지요. 단둘이 있을 때 그는 이란에게 말했다. 그 애가 무엇을 그리던가. 선생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폭력입니다. 이 지체놓고 점잖은 집에서 도련님은 이빨로 새를 물고 있는 고양이나 대나무 밭에서 바깥을 기웃거리는 마귀나 피를 절쳐 흘리는 쥐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있는 매를 그린답니다. 이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무도 그 아이를 거칠게 다룬 적이 없네. 어찌하여 그에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인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탓이 아닌가 하는 게 소인의 짐작이옵니다. 도련님도 한양의 강도나 산중의 도적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게다가 왜 중전마마께서 시해될 뻔하셨느냐고 소인에게 여러 번 묻기도 했습니다. 새도 가문 사이에 알력도 알고 있고요. 여름이면 도련님은 늘 시골 본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골 본가에 있을 때면 도련님은 대감의 땅을 가는 소작인의 아들놈들과 어울립니다. 아주 거친 아이들이죠. 그놈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지만 도련님은 달아나 버리지요. 나중에 찾아보면 마을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옷은 찢어진 채 후투성이고 얼굴은 그 녀석들한테 시컴둥이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는 소인에게 버릇없이 굴고 그 녀석들한테서 들은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 사실 도련님이 소인에게 차라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리를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였다. 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신이 중전과 왕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아들은 무식한 산것들 사이에서 벗을 구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아침 공부가 끝나고 점심을 마친 뒤 그는 큰 아들의 손을 잡고 대나무 밭으로 데려갔다. 죽순이 다시 나왔는지 보러 가자꾸나. 그렇게 아들을 꿰었다. 철이 너무 이르지 않은가 염려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얼마나 빽빽히 심어져 있는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대나무 밭에 들어서자 고개를 내미는 죽순들로 흙이 거의 뒤집혀 있었다. 여기저기서 끄트머리가 갈라진 연초록색 죽순이 땅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네가 죽순을 밟아서 나무를 죽였던 일 생각나느냐? 갈대라고만 하셨지 나무라고는 안 하셨어요. 아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지만 이라는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이 전에 한 말의 뜻을 설명했다. 그때 너는 내 말을 이해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렸다. 그때 나는 속이 텅 빈 갈대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것인데 오래된 뿌리에서 새롭게 솟아난다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죽순은 대장부의 굳건한 기상을 상징한다고도 했었다. 그 대장부는 위대한 시인이건 화가건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 심지어는 반역자라도 좋다. 죽순을 짓밟기는 쉽다. 어린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짓밟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다. 뭔가를 짓밟고 싶을 때면 그 말을 명심해라. 아이는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라는 하고 싶은 말을 마치기 전에는 아이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 그가
슬며시 손을 풀어주자 아이는 노연한 것을 깨달은 즉시 손살같이 달아났다. 일하는 바람처럼 달려가는 아이의 늘씬한 뒷모습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 이후로 일하는 큰 아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큰 아이가 동생을 떠밀거나 동생이 돌이나 나무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 녀석의 손을 단단히 움켜쥐고 그의 손등에 자기 손을 올려놓은 뒤 몇 번이고 거듭 다짐을 했다. 망가뜨리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다. 아우가 만든 것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어느 날 순이가 이 말을 들었다. 망가뜨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큰애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게 좀 도와주지 그러세요. 순이의 말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라는 최초의 지도 제작자 김정호를 생각했다. 김정호도 황해도 지방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는 침착하지 못한 아이였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산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구불구불한 해안선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너머에 얼마나 많은 섬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일하는 어느 날 큰 아들에게 김정호 선생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김정호 선생께서는 아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온갖 궁금증을 풀어줄 우리나라 지도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런 지도는 없었다. 그때 선생께서는 어른이 되면 지도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닥치는 대로 지도를 찾아서 연구하셨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지도가 맞는지 확인하셨다. 그런데 산이나 강이 뒤죽박죽으로 그려져 있고 실제로는 만이나 고지 있어 구불구불한 해안선 반드시 그려져 있었다. 강의 발원지는 아무데나 제멋대로 표시해 놓았다. 선생은 어른이 되자 여기 한양에 와서 조정의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지도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도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다. 그분은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사방을 돌아다니며 거리를 재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 발견한 것을 종이에 적어서 마침내 처음으로 조선의 지도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그 지도를 인쇄해야 했다. 아직 아무도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쌍리를 하여 돈을 모아 목판을 사가지고 그 위에 지도를 새기셨다. 그 목판에 먹을 묻힌 뒤 종이에 찍어서 드디어 지도가 완성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임금께서는 그분이 적과 내통하는 거라고만 여기고 지도와 목판을 빼앗아 불태워 버렸다. 그러나 선생은 지도를 외우고 계셨다. 그래서 임금께서는 어명을 내려 선생을 죽여버리셨다. 이 말을 듣자 아이의 얼굴이 새하여졌다. 어떻게 죽였는데요? 그게 중요하냐? 알고 싶어요.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분의 목을 베었느니라. 이라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 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가 많이 흘렸겠군요. 그렇다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분이 지도 같은 훌륭하고 쓸모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죽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일러주고자 함이니라. 임금조차도 그렇게 무지하셨던 게야. 그는 아이가 자기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뒷목에 아이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이다. 무슨 짓이냐? 이란이 꾸짖고는 어린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아들이 크고 검은 눈으로 그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뼈요. 뼈를 자르기 위해서 틀림없이 톱을 썼을 거예요. 이 말에
이라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날 밤 이라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멀리 길거리에서 화재를 막기 위해 돌아다니는 야경꾼 소리를 들었다. 가난한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에서는 방폭판에 비워놓은 화로에서 초가 지붕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고,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하인이 아무렇게나 버린 불씨나 재로 한양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불야경꾼은 밤새 장대 2개로 딱따기를 치며 거리를 돌아다녔다. 잠을 깬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라는 야경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딱따기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다가는 다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깬 것은 아니었다. 밤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잤기 때문이다. 그는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은 근심 때문에 잠을 깬 것이었다. 낮에 밀쳐두었던 그 근심 때문에 이제 캄캄한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있는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 매일 얼마씩은 그네와 함께 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목에 닿은 작고 차가운 손길의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아들은 전혀 달랐다. 둘째는 파리 한 마리 못 죽이고 고양이 꼬리도 잡아당기지 못했다. 이라는 아이가 유모의 품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실 그가 귓불에 대한 걱정 말고 둘째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쏟은 것은 결혼, 회갑과 더불어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3가지 날 중에 하나인 아들의 돌날이었다. 정말이지. 그날 마치 계집애처럼 예쁘던 그 돌쟁이 아들의 모습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순이는 아이에게 침모들을 시켜 특별히 지은 돌옷을 입혔다. 하늘색 명주 바지, 연분홍 바탕에 소매에 빨강, 파랑, 초록의 줄무늬가 있는 색동 저고리, 그리고 옥단추를 단 파란 마고자, 게다가 머리에는 양옆에 장수와 부기를 기원하는 한자가 쓰여진 끝이 뾰족한 모자. 이라는 순이가 아이의 귀를 가리려고 모자 양쪽을 길게 마름질한 것을 눈치챘다. 순이가 그 생각을 덜치지 못하고 아이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바람에 이라는 다시 한번 아들의 결점을 고칠 수 있었다는 양이들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그런 소문을 다시 들먹이지는 않았다. 좋은 날에 슬픔을 더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에게 줄 선물을 들고 손님들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잔치상을 받았다. 친척과 손님들이 제일 잘 차려진 상을 받고 그들이 데리고 온 하인들은 이란의 집 하인들과 함께 그보다 못한 상을 받았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있던 아기의 모습이었다. 순이는 아이 앞에 칼과 책, 붓, 가야금 같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아이가 아무거나 골라 잡도록 했다. 아이는 한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처럼 어린 나이에도 그것들이 뭘 뜻하는지 아는 것 같았다. 아이는 손을 내밀어 칼자루를 쥐었지만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러자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칼자루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다시 울었다. 순이가 다른 물건으로 아이를 달래 보았지만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어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다. 이제 일하는 이 둘째 아들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둘째는 용모가 우아했다. 골격은 가늘고 살결은 부드러웠다. 첫째의 딱 벌어진 어깨와 보기 드물게 큰 키가 어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둘째는 이란의 선친을 닮았다.
할아버지처럼 크고 시인 같은 눈에 눈썹이 곱고 앞 이마가 훤했다. 순이는 이따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홀령이 이 아이의 몸에 깃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하곤 했다. 그만큼 아이가 조용하고 침착하면서도 기품이 있었다. 아이는 새나 나비, 군붕어 같은 작은 짐승과 함께 놀기를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호롱불과 연 그리고 음악을 듣기 사랑했다. 순이는 검은고를 탈 줄 알았다. 고구려 시절 어떤 음악가가 고대 중국의 현악기로 새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가 이 악기로 100가지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 검은 학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었다고 해서 현학금이라고 했고 거기서 검은고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둘째는 몸이 아프거나 넘어져서 얼굴을 찡그리며 울다가도 이 검은고 소리만 들으면 금세 표정이 밝아졌다. 이란의 눈에 비친 둘째의 성품은 그랬지만 아직 개성이나 자질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아이의 손에 끌려 마당으로 나올 때면 이란은 언제나 기형적으로 생긴 아이의 귀를 보며 언젠가는 꼭 양이에게 고쳐 달래야겠다고 마음 먹고는 했다. 그는 아이의 귀를 직접 살펴보고 귓붙이며 사리며 있는 것은 모두 있건만 아마 어미의 뱃속에서 잘못 누워 있은 탓으로 귀가 찌그러졌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그는 아들의 접힌 귓볼 때문이라도 상복을 입는 기간이 끝나면 마음을 고쳐먹고 서양 사람들과 사귀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들 중에서 외과 의사를 찾을 수도 있겠기에 말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대궐에서 사람을 보내 그의 입궐을 명했다. 바로 그날이 상복을 벗는 날이었기에 이란은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는 예복을 갖춰 입고 입궐하여 왕을 배알했다. 이란이 예를 갖추려 하자 왕이 말리며 말했다. 격식을 차릴 것은 없소. 지금 당장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시오. 이미 손등에 이마를 얹고 왕 앞에 부복하여 있던 이라는 머리 위로 이 분부를 듣고는 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겨우 들은 풍월 몇 마디밖에 없는 나라로 거친 바다를 헤치고 가라니 그는 입안이 말라붙었다. 그는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 언제이옵니까? 미국과 조약을 맺으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할 것이요. 이번 방미 사절단에 새 젊은이를 임명해 놓았소. 하니 경은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몸가짐을 제대로 하는지 만사를 두루 살피는지 챙겨주도록 하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이라는 일어서서 두 손을 맞잡은 뒤 고개를 숙였다. 전하, 서둘러야 하옵니까?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어. 빨리 움직이자는 게 과인의 생각이요. 조미수 통상조약을 즉시批준할 생각이요. 경과 사절단이 떠나기 전에 말이요. 청나라 서태후가 이 홍장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조선의 모든 조약은 아직도 청나라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전명했소. 하지만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직접 협상을 벌여서 독립국가답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소. 그렇다면 사절단원이 누구이옵니까 전하? 이란이 다시 물었다. 첫째는 과인의 첫 조카인 민영익공이요. 민영익공은 이란도 잘 알고 있었다. 중전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 중전의 조카가 된 인물로서 그녀의 측근이었다. 굴란다시 대원군이 그를 잡아 죽이라 명했으나 장삼을 걸치고 스님 행세를 하며 달아나 산에 숨어 있었다. 두 번째는 영의정에 자제된 홍영식이요. 벌써 일본의 사절로 다녀온 데다가 다른 나라들을 우리나라만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위인이어서 보내는 것이요. 세 번째는 과인이 믿어 마지 않아 늘 옆에 가까이 하는 측근 서광범이요.
이 젊은이 또한 이란이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식과 덕망을 떨친 명문가였다. 서광범은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했으며 생각이 같은 일파를 이끌고 있었다. 한 번은 비밀리에 일본을 다녀온 뒤 일본이 신식 문물을 받아들여 바뀌고 있으며 신무기를 제조하는가 하면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릴 생각까지 품고 있다고 대담하게 국왕께 아뢰기도 했다. 그는 원로 대신의 자제였고 그 덕분에 국왕을 아련할 수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20대였다. 그중 서광범이 가장 대담하고 개화된 인물이라면 민영역은 문중의 지도자이자 중전이 총애하는 측근이었다. 경 말고 2명을 더 골라서 군사 문제에 밝은 최경서 그리고 역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산 유길준이요 이라는 절을 했다. 분부 받자와 거행하겠나이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다. 이라는 국왕이 그의 진언을 받아들여 이를 그토록 빨리 추진하였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 채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늦봄 외국에 가라는 분부를 받은 지 16세째 되는 어느 날 그는 다시 어명을 받고 입건했다. 가슴에 단 사각경의 은색 비단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2마리 학을 수놓은 조복 차림이었다. 한 화창한 날이었다. 그는 가마 앞에 휘장을 걷도록 하여 따뜻한 공기와 햇살을 즐겼다. 왕이 입거를 명한 이유는 조미 조약을 비준하는 엄숙한 행사를 위해서였다. 비준이 오래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준비 작업은 대원군이 군란을 일으켜 온갖 참극을 벌이고 청나라에 유폐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중요한 첫 단계는 미 해군의 슈펄드 제독이 청나라 고관 이홍장의 동의하에 협상을 시작하면서 놓여졌다. 당시 이홍장은 청나라를 떠나기 꺼려하여 부하 월세계를 한양에 대신 보내 조선이 중국을 계속 종주국으로 섬기도록 했다. 조미조약에서 조선은 주권 국가이며 따라서 조약 비준에 앞서 청나라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게 일이 착장 진행 중인 터에 대원군이 중전을 몰아내고 나라를 혼란시켰다. 이제 다시 권좌에 오른 왕은 오늘 조약을 비준하도록 분부한 것이다. 이란에게는 그날이 기나긴 해외 여행길의 시작이었다. 그는 아직 순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순이가 부인된 마음에서 그의 건강이며 그가 억지로 먹어야 할 낯선 음식이며 그가 마셔야 할 이국의 물이며 그가 호흡할 거센 바람 같은 조국과 다른 온갖 것들에 대해 소란을 피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조약이 비준되고 나면 아내에게 덜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출국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양력으로 1883년 5월 19일 오후 2시 이라는 조정의 넓은 회의실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조선 측 수석 대표인 민영목을 비롯하여 4명의 대신이 각기 관원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이라는 어명에 따라 특별 대표로 참석했다. 여름을 눈앞에 둔 터라 날은 따뜻했고 벽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맑은 햇살 아래 정원이 한눈에 보였다. 정해진 시각의 일동은 모두 제자리에 서고 미국인 10명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키가 크고 검정 바지에 빨간색과 황금색이 섞인 상의로 된 해군 제복 차림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은 어깨에 제독임을 알리는 황급빛 견장을 달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앞으로 나서자 궁궐의 관리가 커다란 목소리로 사절 단장의 이름을 불렀다. 조선국 주재 미합중국
특명전권공사 루시우스 H. 푸트 장군. 푸트라는 이름이 번역되어 조선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동안 이란 자신도 어리둥절했다. 관리가 미국인들을 욕보이기 위해 일부러 장난을 한 것은 아닐까. 발이라니. 그렇게 지위 높은 장군의 이름이 그렇게 터무니없을 리가. 그는 민영목과 마주보며 서로 의아스러운 눈길을 교환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다. 조선말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영문으로 된 조약문을 민영목 대감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감이 조선말로 된 조약문을 전달했다. 양측이 조약문을 교환함으로써 바다 건너 반대쪽에 있는 두 나라 간에 가교가 세워졌다. 조약 비준식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식이 끝나자 미국인들은 자리를 떴다. 이란도 두 나라가 우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나라의 수백 수천만 백성이 글씨 몇 자가 적힌 종이 한 장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이 안 계신 동안 저는 아마 못 살 거예요. 순이가 말했다. 그렇지 않소.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안방에 있었다. 마당의 연못에서는 어린 개구리들이 때 아닌 여름을 노래했다. 그는 아내에게 어명으로 미국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듣고 있더니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이란의 말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 밑으로 두 손을 깍지낀 채 그의 옆에 누워있기만 했다. 그는 달빛을 받아 창백한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당신은 죽을 시간도 없을 거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나 대신 중전 마마를 돌봐드려야 하오. 마마를 아련하여 그분의 불평을 들어드리고 진언을 하고 보살펴 드려야 하오. 싫어요. 해야 하오. 지아비의 부탁이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신임 미국 공사의 부인과 친해져야 하오. 부인을 사귄 뒤에 그 부인을 당신의 벗으로 중전 마마께 소개해 드려야 하오. 난 그 부인 이름도 모르는걸요. 순이가 꼼짝도 않고 말했다. 푸트 여사요. 이 말을 듣더니 순이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하시는 거예요? 푸트라고요? 저런 망측해라. 그는 아내의 기분이 달라진 게 반가워서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앉더니 긴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어댔다. 저더러 어떻게 푸트 여사라고 부르란 말씀이세요? 부인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올 거예요. 발 여사라니 그 발이라는 남편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군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짧고 빨간 수염에다 빨간 머리 그리고 파란 눈 위에 빨간 눈썹이 달린 것을 빼고는 말이요. 이라는 순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이 기뻐서 미국인들이 큰 키며 높은 코, 커다란 손과 긴 발, 바지 입은 다리와 짧게 깎은 머리를 자세히 설명했다. 야만인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상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법을 알고 교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여 자신이 바다 건너 낯선 이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내가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내내 그녀는 더위와 추위에 대비한 옷까지 말린 음식과 인삼을 비롯한 약초를 꾸리느라 부산을 떨다가도 밤이 되면 이따금 흐느끼곤 했다. 그녀는 이란이 떠나기 전에 적어도 관이라도 골라 놓아야 한다고 졸라댔다. 만에 하나 타국에서 그가 죽을 경우에 시신이 고국에 돌아와 실 보금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그는 소나무로 짠 훌륭한 관을 골라 문간방에 들여놓았다. 그리고는
건강하고 기름지게 살이 쪄서 펄펄 산 채로 돌아올 것이라고 아내를 놀렸다. 그런 와중에도 출발할 날짜는 바싹바싹 다가왔다. 이라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궐에 먼저 중전을 뵙고 그 다음에 왕을 배열했다. 그는 중전에게 아내 순위를 전거했다. 마마, 신 대신 신의 미천한 집사람을 불러주소서. 집사람에게 일을 시키시고 분부를 내리시옵소서. 신한테 하실 말씀을 집사람에게 하소서. 집사람은 충성스럽고 진실한 성품이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딱 한 가지 있나이다. 들어준다고 약속은 못하겠소. 중전이 말했다. 이날 그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녀는 미국과의 동맹을 꺼림칙하게 여겨 이번 순방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이라는 중전의 토라진 기색은 무시하고 마치 아무 말도 못 들은 것처럼 자기 할 말을 계속했다. 마마, 미국 공사의 부인을 여기 궁궐로 정해드리소서. 이 말에 중전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다. 뭐라고 하는 거요? 경이 지금 제 정신이요. 그는 참을성 있게 말했다. 언젠가는 그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마마.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채통 있게 마마의 뜻으로 그리하는 것이 나을 줄 아옵니다. 그녀는 풍성한 치맛자락을 등 뒤로 휘날리며 두세 번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네 번째가 되자 그녀는 내실로 이어진 뒷문 쪽으로 다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곧장 들어가 버렸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소용없었다. 이윽고 상궁이 나와서 절을 하고는 앞으로 손을 맞잡은 뒤 앵무새처럼 전했다. 마마께서 잘 다녀오시라는 작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궁은 다시 절을 하고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상처를 입었다는 묘한 아픔에 시달리는 자신에 놀라면서 대궐을 나왔다. 이라는 그 아픔을 가슴 깊이 감추고 외써 외면하며 아무리 중전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의 변덕에 마음 졸일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일렀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그 짐을 언제나 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는 식솔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무사 귀국을 축원하는 근심 어린 인사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 시간을 저자하고만 보낸 뒤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조상의 향을 살랐다. 아내는 간절히 기원했다. 바깥 양반을 늘 지켜주옵소서.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살아서 돌아오도록 살펴주소서. 이란이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첫째는 병정처럼 딱딱하게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라는 순이를 오랫동안 안고 있다가 억지로 돌아섰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서 울음 섞인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가마에 올랐다. 이윽고 가마가 사뿐 들리더니 바람처럼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끝.